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우리 시장 최근에 악재 반영이 훨씬 빠르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오늘 시장도 여지없이 그 모습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FOMC에서는 일단 금리 동결했고요. 연내 금리 인상하지 않겠다라는 비둘기파적인 기조를 확실히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장에 분명히 외국인 수급을 더욱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반도체 쪽으로만 쏠리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동일한 시장 상황인데 거래소 시장은 그러다 보니까 상승과 하락 쪽을 오가고 있지만 이 상승을 만약에 한다고 해도 전기 전자 업종의 수급 쏠림 그리고 상승 부분에서 나타나는 부분이고 지수 자체를 볼 땐 나쁘지 않은데 나머지 종목들은 또 내려가고 있는 기현상이 오늘도 나타납니다. 여기에 감사보고서 리스크가 시장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심이 굉장히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헤드라인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지만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시장 자체에 대형주까지 이렇게 감사 거절이 나오다 보니 악영향을 줍니다. 시장 수급을 보니 그리고 상황을 보니 어제와 비슷합니다. 전기전자 업종과 일부 업종 종목만 오르는 거래소 시장이고요. 코스닥은 철저한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면서 지수 자체가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약세장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 줄임 마무리하는 금요일 시장입니다.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탄력성을 좀 잃어가고 있는 우리 시장에 대한 점검해보면서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략들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의 고배당 등의 요구 등으로 관심을 모은 현대자동차 정기주총에서 이 주주들의 표 대결 끝에 현대차가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회가 제시한 원안대로 보통주 기준 현금 배당을 한 주에 3,00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엘리엇은 또 이사회가 제시한 사회이사 후보 3인과 별도로 자체 후보 3명을 추천했는데 투표 결과 사회이사 선임에는 실패했고 현대모비스 역시 주총에서 표 대결 승리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아시아나항공 소식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감사인에게 감사 의견 한정을 받으며 오늘부터 25일까지 주식 거래가 정지됩니다. 현재도 정지 중인데요. 감사인은 3인 회계법인은 리스 운용 항공기 정비 의무와 관련한 충당 부채, 마일리지 수익 인식과 측정, 손상 징후가 발생 유무형 자산의 회수 가능액과 관련한 충분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발표한 북한 불법 환적주의보에 한국 선적의 선박을 포함해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오늘 북한의 불법 해상 운송과 관련한 주의본을 발표하며 불법 환적 의심 선박 95척 가운데 루니스라는 이름의 한국 선적 선박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의심 선박들 가운데 일부는 제재 대상 인물과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관계가 있는 소유물로 단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선박 간의 환적을 전후로 한 기항지에는 한국의 부산과 여수, 광양이 포함됐습니다. 유럽연합, EU와 영국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를 일단 오늘 4월 12일까지로 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양측은 4월 12일 이후 브렉시트 연기 문제는 영국 하원의 브렉시트 합의문 승인 여부와 차기 유럽의회 선거 참여 등을 반영해 투트랙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증시 흐름 이어갑니다. 자, 코스피 지수입니다. 2180선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약보합권 계속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오늘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 미국 쪽 나스닥이 워낙에 잘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역시나 전기전자 업종이 오늘 급반등을 하면서 장 초반에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쪽이 좀 밀려 내려오기 시작을 했고요. 아직까지 상승폭을 전액 반납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반납이 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나머지 업종들도 휘청하는 업종들이 나오면서 2180선까지 현재 밀려 내려온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이 팝니다. 기관이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인데 1675억 원 팔고 전주체가 지금 골고루 매도합니다. 개인 하락장에서 사고요. 외국인도 사는데 외국인의 매수는 지금 전기전자 업종으로 또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업종 보면 전체적으로 유통주나 음식료 업종, 나머지 업종 철강도 지금 외국인들이 파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도 올라갔는데 상승폭은 좀 둔화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LG화학이 어제 급등 이후에 오늘은 숨고르기 나옵니다. 현대차 주총에서 표대결 끝에 사측이 승리했다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봅니다. 셀트리온 보합입니다. 포스코 강보합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네이버까지 모두 하락하는데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낙폭이 가장 큽니다. 네이버는 13만 원 회복이 안 되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한국전력 모두 하락하는 가운데 신한지주와 SK텔레콤 일단 경기 방어적 성격의 은행업종과 통신업종들은 오늘 그나마 좀 전방을 하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741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갑니다. 일단 코스닥도 낙폭이 크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투심은 악화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면 코스닥 쭉 살펴보면 오늘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흐름 자체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일단 코스닥 일중 흐름 보시면 746부터 741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고요. 지금 저점에서 하회하고 있는 모습, 조금의 지금 저점 찍고 반등이 나오는가 싶더니 다시금 내려오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 쌍끌림에도 나오고요. 개인이 1,004억 원 열심히 삽니다. 기관 가운데선 지금 투심만 2억 원 정도 사주는 모습이고요. 나머지 주체 모두 팝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포스코 캠텍 중에 신라젠만 유일하게 2%대 반등이 나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 코롱티슈진, 펄어비스 올라가는 가운데 HLB와 스튜디오 드래곤은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제약부터 파라다이스 역시나 휴재로 올라가는데 오늘 보톡스 관련 제약 바이오주들은 그나마 좀 선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업종들은 전체적으로 좀 투심이 지금 얼어붙어 있는 모습 역시나 포착이 됩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보시면 1129원 70전에 거래가 됩니다. 2원 올라가면서 강달러가 펼쳐지고 있는 모습 확인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장의 이슈 정리해봅니다.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이 상황이 그렇게 질이 좋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기전자 업종만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일부 내수 업종이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시장의 전망이나 전략들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는 보통 보면은 반도체가 끌고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이 움직일 때 나오는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표면적으로는 지수도 올라갔고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체감 지수가 이를 못 따라간다는데 가장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게 되면 최근 들어서 나왔던 종목 장세가 계속 연출되다가 코스닥 시장에서 여러 가지 감사 보고서가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 한풀 꺾이는 모습들이고 오히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와 함께 나왔던 여러 가지 부분 쪽에서 반도체주가 부각을 받는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의 실적들은 아직까지는 감익 상태다라고 봤었을 때 기대감 때문에 다시 올라가긴 한다고 하더라도 잠시 주춤하는 경향들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전히 지수에 대해서 탄력적인 모습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아직 종목 장세의 연장선상이다라고 해석하면서 여전히 펀더멘탈 갖춘 종목들은 계속 이런 조정권이나 어떤 시장 흐름들 약간 어떤 한쪽으로 쏠려 있을 때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관점 쪽으로 대응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보면 그리고 지금 오늘도 미세먼지 관련주들 하츠 지금 상한가 부근에 가 있고요. 위닉스도 연일 급등을 하고 있고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많이 올라왔잖아요. 사실 환경주들이 지금 여러 가지 기대감으로 이 전망을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일단 지금 오늘도 날씨는 괜찮고 미세먼지 수치는 보통으로 나오는데 종목들은 강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미세먼지 관련돼서 전반적인 환경 관련된 쪽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미세먼지는 솔직히 올해만 있던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있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황사와 연관돼서 어떤 계절적인 테마성이 강하다는 쪽으로는 바라보고 있는데 하지만 오히려 조금 더 무게가 실린 거는 강도와 빈도가 좀 너무 이건 심하다 할 정도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사회적 재난까지 인식을 하는 상황으로 바뀐 흐름들이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가 여러 가지 측면 쪽에서 환경 정책도 강화하는 기조인데, 특히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도 올해 초에 발표했고요. 게다가 2035년에는 화물차와 같은 사업용 차량도 수소차로 전면 교체하겠다라는 얘기와 함께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제 디젤 차는 한물 간 쪽으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들이고요. 게다가 또 관련된 환경 정책의 세부안을 보게 되면 공공기관, 학교, 유치원이나 이런 쪽에도 공기 정화기의 설치가 의무화됐다라는 쪽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 최근에 나왔던 입장으로 봤을 때는 환경부가 집계된 불법 폐기물 65만여 톤을 2022년까지 전량 처리하겠다라는 계획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어떤 환경 정책이 강화되면서 기업의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솔직히 달가운 건 아닙니다.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해서 둔화되는 가미 요인으로 자리를 잡겠죠. 하지만 이제 정부 입장 쪽으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불만이 커지면 안 되겠죠. 그와 함께 삶의 질의 개선에 무게를 둔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환경 쪽과 성장 동력을 같이 맞물려서 어떻게 하면은 뭔가 새로운 산업 쪽으로 이끌 수 있을까라는 쪽이 계속 고민을 하는 상황들이고, 그에 따른 정책이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앞으로도 세부 방안 중심으로는 계속 관련된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쪽에 무게를 두면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최근에 움직이는 섹터와 동향을 봤었을 때 가장 두 개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미세먼지 관련된 쪽은 오히려 개인 위생과 관련된 섹터 쪽의 움직임이 오히려 상당히 강한 상황들인데, 특히 지금 당장의 수치적인 흐름을 봤었을 때 당연히 공기청정기 잘 팔리고 마스크가 잘 팔릴 것이다 라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눈에 보이는 수치화와 함께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같이 이어지는 그런 분위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좀 솔직하게 봤었을 때 상대적으로 계절적인 요인들이 좀 더 강하고, 거기다가 단기적으로 지금 극성수기 쪽에 대한 반영이 이어진다는 관점이라고 보게 되면 일단 이 부분에서 너무 많이 오른 주가 쪽에 뛰어들기는 좀 부담스럽다는 점들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계절적인 연장까지 같이 이어지면서 변화가 올 수 있는 대표적인 어떤 중소형 전자기기 업체를 보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신일 산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히려 여름에 선풍기 판매나 어떤 냉풍기 판매까지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점이 좀 더 메리트가 높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는 지금 너무 고점에서 물리지 말자라는 전략들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어떤 환경 시설과 관련된 쪽에서 정부의 정책들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탈황이라든가 집진기, 공기정화 시설 이런 쪽으로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또 폐기물 시설과 관련된 쪽까지 연결됐다라고 했을 때 이런 설비 관련된 부분 쪽에 좀 더 주목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관련된 인선 EMT, YN텍, 코엔텍 같은 종목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고배당 메리트까지 보이는 코엔텍이 더 매력이 높다. 이런 쪽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날로 지금 강화가 되고 있는 환경에 대한 인식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또 종목 대응을 해야 될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리지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국제유가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WTI가 지금 60달러 부근까지 거의 왔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데 계속해서 최고치 갱신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제 원유 선물 시장 가격이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계속 경신해 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공급 감소뿐만 아니라 계절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펙을 비롯해서 러시아를 비롯한 비회원국들이 현재 120만 배럴 정도 협조 감산에 들어가면서 일시적인 수급상이 아무래도
그 수요 위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6월 달에 오펙 총회에서도 감산 제한을 연장할 것이라는 그런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유가 그 상승 흐름을 계속 리드해 가지 않나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20년간 WTI 원유 선물 가격의 월별 변동률을 보면요. 연간 상승폭과 하락폭은 모두 한 30% 정도였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는 벌써 30% 올랐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모습인데요. 하지만 월별 유가 흐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북방부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빙 시즌까지 보통 2월 달에서 4, 5월 달까지는 좀 강세 흐름을 보였다가 하반기에는 약세 흐름으로 바뀌는 게 대부분의 경우였습니다. 올해도 앞으로 4월과 5월은 아무래도 완만한 오름세를 탈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국제유가는 앞으로 급등보다는 완만한 그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협조 감산이라는 부분이 만약에 연장이 된다면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도 어느 정도 완만한 상승 흐름세를 탈 것이다라고 했는데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오펙이 6월 달에도 120만 배럴 현재 체제를 계속 감산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국제 유가를 좌지우지할 정도는 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 경기 침체로 원유 수요 둔화를 피할 수가 없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20일 날 기자들과 회담에서 중국과 무역 합의가 되더라도 일괄 그 관세 폐기보다는 단계별로 낮출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이 그 대처하는 방안을 보고서 그 단계별로 낮추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오펙의 감산량을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빠르게 상쇄하는 구조가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2024년이면은 2024년까지는 원유 수출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4개 파이프라인이 가동이 된다면은 내년 말에는 하루에 1,445만 배럴 정도를 생산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보다도 무려 130만 배럴 정도가 늘어나게 되고요. 미국은 이제 석유 수출 국가로 변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스러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정치적 영향이 그 유가 상승을 막고 있는데요. 고유가를 실현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서 오펙의 협조 감산이라든지 가격 그 상승 흐름에는 계속 견제 발언을 날릴 수가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원유 투기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결제 그 주문을 보면은 그 투기 순매수 포지션이 4주 연속 증가했지만 증가폭을 보면 한 36만 장 정도이기 때문에 추세를 돌릴 수 있을 정도의 매수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큰 손들의 매수 포지션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 하락이라든지 미중 그 정상회담이 실제 단행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또 오펙의 감산 연장과 관련해서는 러시아를 비롯해서 비회원국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포지션 확대를 크게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올해는 유가는 45달러에서 65달러 정도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유가에 대한 움직임 여쭤봤고요. 이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움직임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브렉시트 연기가 되긴 했는데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거고요. 미중 간의 무역 협의 지금 상황 봐야 되고 다음이 이제 대선 부분인데 미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후보들의 대선 공약이 또 어떤 것이 나올 것이냐 이 부분에 관심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 시장에 영향을 좀 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민주당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급진 좌파적 그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난 그 대선 후보였던 샌더슨 씨를 보면은 공립대학의 수업료를 무상으로 한다든지, 전 국민에 대한 의료보험제도 도입 같은 정책을 지금은 오히려 온건한 정책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현재 그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부유층에 대한 과세 강화뿐만 아니라 가파에 해체하라는 과격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현재 미국 민주당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유권자들의 그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격차 시정과 관련된 문제, 또 미국의 경제 구조적 모순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강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국가들 같은 경우는 1인당 소득이라든지 중산층의 비중을 나타내는 코끼리 커브라는 그래프가 있는데요.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발전하면서 이런 코끼리 그 커브의 허리 부분에 해당하는 중산층들이 성장이 뚜렷하지만 선진국으로 갈수록 산업사회가 고도화되기 때문에 중산층이 몰락하고 일부 부위층인 코끼리 그 커브의 코끝 형태의 그 소득 구조가 가는 이 불균형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그 공화당 같은 경우에도 미국 제일주의, 보호 무역주의, 기술 패권, 국경 장벽과 같은 반세계화, 극단적 자본주의 구호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민주당이라든지 진보주의자들 같은 경우 이런 불평등을 가져온 IT 기업을 분할하자, 격차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앞으로 당분간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예비 선거 초반에는 이런 과격한 주장이 나오지만 아무래도 본선에 가면은 현실적인 노선으로 정책을 가다듬기 때문에 상당 부분 그 정책안들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여소야대 의회 상황에서는 트럼프의 재선은 주가에 마이너스 영향을 좀 크게 미칠 가능성이 있고요. 민주당이 승리했을 경우에는 주가가 또 플러스로 돌아설 생각도 투자가들이 이런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점에 아무래도 경제나 주식시장의 대선 후보의 정책 공약에 따라서는 상당한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는 점도 당분간 미국 증시를 보실 때 꼭 참조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FOMC가 끝나고 이제 미국이 어떻게 지금 경제 정책 방향을 FOMC가 선회를 했다, 이 부분이 오늘 대서특필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긴축을 멈추고 다시 경기 부양을 간다. 2년 만에 금방 끝냈다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경제 지표가 회복되는 것을 봐야 되는데 이게 언제쯤 저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까?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1분기 GDP 성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안 좋아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2분기부터는 ISM 지표라든지 설비 투자와 관련해서 해외 경제 움직임에 민감한 지표, 또 통상 문제에 영향을 받기 싶은 제조업 지표들은 하나둘 빠른 회복은 아니지만 그 경기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이같이 보는 근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미국이 여전히 확장 그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자극시키고 있다는 점이고요. 또 금융 기조도 아무래도 현재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경기 부양 쪽으로 돌아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중 무역 협의가 이제 3월 말과 4월 초에 집중 그 토의 기간을 갖기 때문에 통상 협의도 상당 부분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올해 7월 달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후 최장의 경기 확장 국면 120개월을 경신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그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가 완전히 철회되는 것은 아닌데요. 통상법 232조에 의한 수입 자동차와 관련된 규제도 살아있겠고요. 또 IT 기업에 대한 규제도 앞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그 하반기 그 끝으로 가면 갈수록 경기 확장 국면이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보입니다. 이런 그 내용들은 지난 그 3월 6일날 발표되는 베이지국에서도 경기 둔화나 약세, 불확실성이란 단어 빈출도가 급격히 그 늘어난 것에서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앞으로 노동시장의 그 일부 기업들, 건설이나 레저, 오락 서비스 쪽의 그 고용 창출이 이제 줄어드는 그런 수요 감소들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면은 앞으로 미국 경제 성장 동력은 이전보다는 많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이제 연준의 이런 정책 전환이 180도 거의 선회가 됐다라고 작년과 비교해보면 그렇게 모두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 부분이 신흥국 채권이나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텐데 좀 유동성이 확보가 돼서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 연준의 금융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달러도 시차를 두면서 이제 앞으로 좀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그 선진국 특히 이제 미국과 신흥국의 성장률 격차가 좀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신흥국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하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위엔화라든지 인도 루피, 인도네시아 루피아와 같이
그동안에 그 하락세를 보였던 통화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와서 상승 움직임이 좀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선진국들의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는 반면에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격차가 더 확대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채권 시장으로도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통화 가치도 앞으로도 당분간 절상 흐름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신흥국 통화에 대한 투자는 환차익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보다는 신흥국 중에서도 고금리 국가이면서 경제 펀더멘털이 양호하고 또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이라든지 인도, 남아공, 인도네시아 쪽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이자는 그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걸 봐가지고는 미국 쪽에서도 많은 자금들이 신흥국 쪽으로 좀 속속 유입되는 속도가 앞으로는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일단 신흥국 상황을 낙관적으로 지금 이대로 흘러간다면 시나리오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인도 쪽 지금 지수가 작년에도 괜찮았지만 최근에 다시금 올라오고 있던데 이런 흐름이랑 맥을 같이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인도 증시 같은 경우는 반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아무래도 인도 같은 경우는 총선이 5년에 한 번 치러지게 됩니다.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 국민당이 재집권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3월달 현재 그 집권당의 지지율은 무려 52%까지 상승 추세를 타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디 총리가 다시 집권한다면은 과거 집권 기간 동안에 연평균 7%대 높은 성장을 보였는데요. 모디 총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4월 달에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연임이 확정된다면은 민간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자본 투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자가들이 은행주 쪽의 매수 강도를 좀 더 높이는 쪽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인도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리스크온, 그러니까 리스크 선호 현상 속에서 지난 2월 후반부터 4주 연속 외국인들이 순매수에 들어왔는데요. 아무래도 전체 그 시가총액의 30%를 차지하는 은행주 쪽의 매수 강도가 상당히 세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자본 투입을 해준다면 경영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연평균 7%씩 성장을 해간다면 수익 기반도 탄탄하기 때문에 앞으로 인도 정부가 12개 국영은행에 대해서 7조 7천억 원 정도 올해 자본 투입을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은행주를 중심으로 해서 IT 기업들이 아무래도 인도 증시를 당분간 또 이끌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인도 시장에 대한 질문을 드려봤고요. 이번 좀 재밌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17일에 벨기에 한 경주용 비둘기가 중국인 투자자에게 무려 16억 원에 낙찰이 됐다 이런 소식이 들려와 있는데 이게 어떤 비둘기길래 몸값이 16억 원이나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이 얘기 좀 들어볼 수 있나요? 네, 그 벨기에의 그 아르만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비둘기가 있었는데요. 중국 부동산 재벌 슌웨이라는 인물이 2주간에 걸쳐서 그 경매에 참여를 하면서 16억 원의 낙찰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이전 그 경매 최고가는 5억 원 정도였는데요. 낙찰가가 무려 3배나 뛰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유럽산 비둘기 거금을 투자하는 이유는 중국 각지에서 지금 그 비둘기 경주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1등하면은 무려 상금이 1억 원이 넘고 있고요. 또한 우승 비둘기에 대한 목돈을 거는 도박도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둘기 경주대에서 그 인기를 지금 끌고 있기 때문에 비둘기 가격도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데요. 경주마처럼 비둘기도 종마로 쓰기 위해서 거금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비둘기 같은 경우에는 알을 한 번에 하나에서 2알 낳지만 암수가 같이 한 12일에서 17일 정도 알을 품고요. 또 1년이면 모두 4회에서 6회 정도 산란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부에도 각별하고요. 또 부모의 비둘기 유전을 학습 능력을 통해서 그대로 물려받기 때문에 3년에서 4년 정도가 되면 16억 원이라는 돈도 원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종마처럼 신종 유망 산업으로 유망한 그 경주용 비둘기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재밌네요. 이거 비둘기의 습성, 뭐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이라는 얘기가 이게 인꼬처럼 비둘기도 금술이 좋아서 그런 얘기가 있었고 중국 사람들이 또 독특하게 비둘기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자, 재밌습니다. 그렇다면 비둘기 이외에도 또 투자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할까요? 네, 미국도 부자들이 많지만 중국도 부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중국 안에 가장 부유한 400명의 자산을 보면은 무려 2,000조 원 정도에 가깝다고 합니다. 부자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투자했을 경우 한 6에서 7% 정도 소득을 벌어들이고요. 또 금융기관의 그 재테크 상품으로 무려 5,000조 원 정도의 자산을 운영하는데요. 최근 3에서 4%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든지 금융시장보다는 실물 자산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그 경주형 비둘기인 진서구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그 위구르산 양 같은 경우에는 2015년 기준으로 28억 원에 거래되기도 했고요. 티베트산의 마스티브라고 하는 개 같은 경우에는 무려 21억 원을 넘게 거래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선 빈티지 와인이죠. 59년산, 61년산, 82년산, 2009년산 라뜨로 와인 같은 경우에도 병당 1억 원을 호가하고요. 또 푸얼차라든지 건강용 호도 같은 경우는 한 조, 두 알에 무려 3천만 원을 호가한다 그럽니다. 이뿐만 아니라 골동품, 미술품, 앤틱하고 비치, 마호가니 목재, 금 쪽에 투자들이 일어나면서 가격도 지금 계속 뛰고 있는데요. 국제 금 가격이 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의 이런 그 수요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그 자산 투기 붐이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되기 직전인 1980한 8년부터 1990년 초반 일본하고 너무 닮은 꼴인데요. 당시 일본의 명문 골프장인 요미우리 클럽 같은 경우에는 회원권 하나가 무려 60억 원을 호가했지만 거품이 꺼졌던 2012년 초에는 1억 8천만 원까지 떨어졌는데요. 버블이 꺼진 뒤에 일본 주가 같은 경우는 3분의 1, 부동산은 10분의 1, 고가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5분의 1 가격을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만약 중국의 자산 버블이 터졌을 경우에 부동산 붕괴뿐만 아니라 실물 자산 붕괴에 따른 경제적 충격도 상당히 크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둘기 이외에도 중국인들이 즐겨 투자하는 부분들을 함께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간 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이제 종목에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짚어드리고요. 종목 상담까지 함께 이어가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